자,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든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됐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세종만 투기 지역 해제가 됐을 뿐. 여기 밑에 나오죠? 이 밑에 투기 지역 해제가 됐을 뿐. 그 투기 과열지구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제가 됐잖아요. 자,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어저께 아마 단톡방에서 오래간만에 좀 활성화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일단 투기 지역 해제,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보게 되면은 세종 지역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을 뿐 조정 지역 해제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수남동하고 서구 자, 이렇게만 해제를 했죠. 결국 조정 지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조건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이제 지방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자 이런 지역들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일단 정부는 절대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절대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일단 해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한 섹터로 묶고요. 지방권을 한 섹터로 묶는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곳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지방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높은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고 지방장을 건드려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워가 현재로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은 파이어님 취득세가 풀려야 할 텐데 팔고 싶은 매물만 늘고 실거래는 크게 안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거래가 크게 안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결국 정부도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했던 부분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보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완화라고 하는 것들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취득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번 장에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 완화는 쉽게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취득세 완화를 요구하시는 그 집단이 어딜까요? 실수요자일까요? 아니면 투자자일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지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안 사면 그만이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취득세 완화로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취득세 완화를 통해서 취득세 완화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불러들이는 시기가 언제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침체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도 안 살 것이고요. 실수요자들은 더더욱 심리가 위축되니까 안 사겠죠. 안 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실수요자들은 겁이 많아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 결국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침체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라는 대책들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만들죠. 자, 그것들이 지난 5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정책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 완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취득세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시기상조다. 왜? 지금 서울 수도권 안 풀어준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반하는 투자자들한테 풀어줄 만한 원하는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 일단은 당분간은 취득세 완화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원인을 자꾸 얘기를 하셔봤자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단 취득세 완화의 가능성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완화 구간은 어디서 발생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죠. 없었지만 바로 직전에 정부가 전세 대책을 계속 내보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전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전세가 상승을 5%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투자자들을 지금 투자할 것이 없다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그러면 임대사업자 제도로 등록하고 있는 소형주택들 이쪽에는 여러분들 바로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취득세 완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취득세 완화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지방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됐으니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두 번째, 금리 인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지금 움직이는 건 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표현을 쓰실 것 같은데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캐퍼들을 만들어줬죠. 또는 투자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캐퍼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동 상태가 조금 들쑥날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현재 지방장에서 흐름들이 그동안은 비규제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적은 곳 이런 쪽으로 갔다면 당분간은 비규제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은 곳,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어저께 보니까 뭐 강원도가 그러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분간은 그래서 잠깐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을 아마 비교 분석을 하실 거다. 예를 들면 뭐 인구가 많은 특례시는 창원은 어떤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 물량은 어떤지 이렇게 비교 분석하실 거고요. 또 다른 지역도 보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잠깐 초반에는 원래 비규제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생각이 좀 떨어져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합쳐놓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은 좀 단기간일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엔 나중에는 합쳐서 어차피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뭐 거기 호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함께 섞어놓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러면은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방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는 것 같지만은 호재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집값 안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 상황에서 튀어 올라오는 발생되는 호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 지역에 투자할 곳들을 찾기가 상당히 좋으실 거다. 어차피 지금 현재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사실상 오늘 원래 준비했던 기사가 갑자기 최근 한 주가 일주 동안에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문제가 발생된 곳이죠.
근데 발생되지 않을 만한 곳들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타 안정적인 상황들을 찾으면은 오히려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곳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방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좀 많이 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왼쪽 편에 보이시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거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는 아무래도 그냥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같은 곳들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고 움직임이 늦게 일어나는 곳들이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게 좋은 측면이 아니다. 왜 상승 후반부에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곳. 얼마 전까지도 가장 낙폭을 좀 많이 보인 곳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투자할 곳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 눈에 보이는 그 5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평택하고 양주죠. 자, 왜 그러냐면 평택하고 양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평택은 지난 10여 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택이 흔히 말하는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호재로서 알려졌던 호재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그 호재들이 등장했던 게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곳이죠. 자, 이 좋아지고 있는 곳들의 호재, 결국에는 지금 당장 분위기가 안 좋다,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누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양주는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지 않아도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곳, 뭐 양주 신도시라고 불리면서 되게 좋아진 곳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 물량들이 어느 단기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라든지 또는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요인이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양주라고 하는 곳에 결국에는 교통망이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주 물량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저평가될 수 있는 물건들을 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주라고 하는 곳들을 그냥 싸잡아서 매도할 만한 곳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파주도 마찬가지겠죠. GTX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연결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은 일반적인 논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들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런 곳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더구나 길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럭키님께서는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입주장인 곳은 전세 물량이 더 늘겠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화면 좀 돌려놓고 더 늘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입주장인 곳은 당연히 전세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 입주장인 곳 중에서 지금 저는 입주장인 곳들 그리고 또 직전에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 곳들 이런 곳들은 저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그 부분은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 타임만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지 있는 심여사님, 취득세와 DSR이 완화돼야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말도 맞고요. 그렇지 않은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뉘앙스가 애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취득세와 DSR이 완화돼야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장의 투자 사이클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와 DSR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곳. 자, 그런 곳들로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투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속도는 조금 느려지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해피걸님, 거래가 좀 될까요? 계속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정지역 해제로 매도가 되길 바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완화, 조정지역 해제가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한 거냐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지방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투자자라도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했던 것 같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요자들만 움직인다. 근데 지금 해피걸린 같은 경우가 가지고 계시는 이 물건들이 과연 어떤 거냐.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매도 자체가 아주 잘 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규제 완화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거래는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맞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 외에는 나머지 상황은 사실 상승에 가깝습니다. 상승과 관련된 지표로서 판단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는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 팔긴 해도 워낙 초급매 가격이라 이거 사는 사람들 부럽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아쉬움이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매도를 하는 때 흔히 말하는 초급매 같은 거에서 원래 직전 최고가보다 뭐 1억 이상 떨어뜨려서 매도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느낌상 1억 손해거든요. 물론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조금 적게 보고 매도를 했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승 또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상승하는 부분이 워낙 오랜 기간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폭은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볼 구간이 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황인 줄 아시나요? 다행이다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그때는 내 통장에 일단 현금이 들어와 있고 다른 지역도 떨어지죠. 다른 지역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선호하는 지역, 지금 내가 샀던 물건보다 더 좋은 지역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상황을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피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부럽다. 저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 그걸 살 수 있는 구간, 또 더 좋은 대상을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안 좋잖아요. 길게 보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봄봄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실수요자는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금리 인상도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금매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향후 강동 송파는 둔촌 주공 입주장 영향이 클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제발 좀 타이밍 따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점을 자꾸 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떨어진 속도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실제 가격보다 더 낮추고 매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30% 떨어졌네, 40% 떨어졌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난장 2008년부터 2014년, 13년 요때 전후까지 떨어진 것들, 물론 평균치긴 하지만 떨어진 폭을 보게 되면은요.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약 한 30% 정도 떨어집니다. 평균치로. 물론 개별 물건들은 심하게 떨어진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본범님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 시점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금리 인상이 부담이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매 중에서 기존의 직전 고점 대비해서 30, 40% 떨어진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떨어진 물건들이 누가 힘든 나온 물건이겠지만 그것을 잡는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고 더더구나 실수요자인데 지금 현재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좋다. 그걸 갖다가 잡겠다, 타이밍을 잡겠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향후 강동 송파는 둔주 입지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게 그냥 1, 2천 세대도 아니고 만 세대가 넘는 엄청난 물량인데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강동 송파를 들어가고 싶다. 둔주 입장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둔주 입장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만약 그때 수요가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은 지난번에 고더 그라시움처럼 물론 그때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가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보다 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잡는 게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나 후년 수도권 분위기 보고 들어가려는데 지금 지방장에 단기로 투자나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죠? 길게 얘기하는데 지금 단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단기 얘기하고 계신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지방장에 단기로 투자할 물건이 뭐가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지방장에 단기로 투자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상황이 눈에 보인다면 하셔도 좋은데 일단 내년이나 후년 정도의 수도권 분위기를 보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것까지 하고 제가 미국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지방장에 단기로 투자라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단기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안 보이실 겁니다. 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년이나 후년이나 수도권 분위기 보고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지방장에 내년이나 후년에 수도권 분위기 보고 수도권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지방장에 들어가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눈치 작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방장에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워워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미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0.75% 인상을 했죠. 결국 지금 3연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지금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에 지금 우리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속된 말로. 자, 이렇게 맛이 확 갔는데 또 한 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0.75이긴 하지만 불안함은 지난번에 연속 두 번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뭐 엄청나게 덜한 건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소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정리된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번에 0.75 인상할 거다. 자, 그 다음에 0.5 또 인상할 거다. 그래서 올 하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기준금리 4%, 4.4인가요? %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4.4%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논조가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은 폭등하고 지금 환율 1,400이 넘었잖아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면 또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 확실히 맞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학적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게 되면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의 수도권의 분위기, 후년까지는 좀 나중 문제고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지금 금리가 역전하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때문에 금리를 역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즘에 이제 0.25씩 올렸는데 까딱하면 0.5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다음 달에. 그럼 0.5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정화시키겠다 0.25 올리고 그럼 0.75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그럼 미국의 갭은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미국의 갭은 줄어들지만 금리 역전이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 퍼센트까지 역전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1.5%까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냐? 2005년부터 2007년. 2007년은 9월,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크게 오르다가 굉장히 주춤해졌던 시기죠. 보통 2005년, 6년 상승하다가 2007년도에 주춤하기 시작하고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왔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체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만 하지 우리나라가 이미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그런 기타 실흥국들과 비교하게 되면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돈 빼는 속도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뭐 거의 명확한 사실이에요. 뭐 더 큰 사실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원래는 제가 금리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엔 전혀 얘기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 왜?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상으로도 맞는 얘기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얘기를 했어요. 자, 경기 침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물가 상승과 일어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중에서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부터 잡겠다는 얘기고 물가 상승부터 잡겠다는 얘기는 경기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 부분이 확실하게진 것 같고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더 명확해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쉽게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별로 들어가도 돼요.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2년, 3년 이상 하는 투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2, 3년 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왜? 내가 매도할 때잖아요. 그쵸? 매도할 때이기 때문에 매도할 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걸 용인한다는 얘기고 실업률이 4.몇 %인가까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결국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의 스텝은 내년도에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에는 그 해에 또 다른 어떤 스텝을 좀 봐야 되고 시장 상황을 보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갈 거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예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물가 상승이 잡혔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잡혔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 그것의 영향을 또 받겠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시기에 접어들잖아요.
원래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 안 했다고 말씀을 줬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간을 길게 봐야 돼요. 시간을 길게 보고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 시점에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봅니다. 이미 파월 의장 자체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4.몇 %까지 올린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3.9 뭐 이렇게 뭐 얘기했나요? 제가 얼핏 지금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는 결국 금리를 그 이후에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다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겠죠. 실제로 제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2008년에 금융위기 가서 금리를 낮췄다. 이거는 그냥 너무 특별한 상황이니까 제끼고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얘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는 나타나게 된다. 자,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다시 외부로 나오면서 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우리 캐럿맘님이 말씀하셨던 내년 후년이나 수도권 분위기 보고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조금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지방장에 단기로 투자 하나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명확하게 움직임이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라면 들어가지 않고 조금 여유를 좀 부리는 게 낫다. 보실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보셔서 지방장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 하지만 단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페어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경기도 시흥의 신축 대형 아파트를 아마 친구 같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이 반갑지가 않죠. 분양가도 꽤 높았다. 2025년 입주 예정이라 아직도 멀다. 거주하고 있는 집도 처분해야 되고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내년엔 더 얼어붙는다고 하니 그 시기를 잘 버텨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작년 겨울에 청약 당첨됐는데 잘한 건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물건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쵸? 그 물건으로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역시 처음에 투자할 때 그다음에 한 중수 정도 됐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고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한 10여 년도 시간이 걸렸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어떤 특정 물건에 천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형 아파트, 시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뭐 장현지구 같은 곳인지 아니면 또 은행동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흥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 아주 좋은 지역은. 자, 그랬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또 움직이겠다, 안 움직이겠다라는 고민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페어리 선생님도요. 자, 그러면 저는 2025년 입주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이고요. 곧 2023년 되지만 앞으로도 2년이 남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물건들이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투자처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 기간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지금 시흥이 좀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시흥 지역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대형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물량 자체가 없죠.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거예요. 대형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워낙 지금 현재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30평대 아파트가 오른 거에 비하면 신축 대형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물건 자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움직일 거 또 좋은 곳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움직였던 경험도 있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집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 내년에 뭐 얼어붙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얼어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글쎄, 1년 정도, 우리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왔는데, 1년 시간 어떻게 되던가요? 지나기 전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긴 세월 같지만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아마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1년, 2년 금방 가기 때문에, 얼어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어붙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시간 빨리 갈 거고요. 분위기가 저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에 또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페어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물건 말고
앞으로 2년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또는 어느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성비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은 규제가 안 풀렸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제 지역을 풀고 또는 대출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지금 넘어가는 사람도 의외로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 자체가 규제가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매물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난다면은 사실상 규제랑은 상관없이 버티기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버티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도 규제를 풀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차피 서울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정부가 풀어놓은 지역을 보게 되면 안성, 평택 뭐 이런 쪽이었었잖아요. 외곽 쪽이었었는데 규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되면 바로 규제 풀 겁니다. 그러면은 낮은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실수요자들 한두 명만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져지는 모습이 보여질 테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성비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수도권은 규제가 안 풀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겠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규제 완화로 들어갈 거다. 지역 규제를 풀 것이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일부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더 이상 나오는 물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상상 이상으로 오르네요라고 얘기를 IM 럭키님이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금리 인상, 저는 제가 본 기업 중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저도 처음 봐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8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폴 벌커 의장이었을 당시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때 미국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책과 이론으로만 배웠지 사실 이렇게 한 거는 저도 처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일단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보자고요. 자, 그다음에 아리백 님이 다음 규제 완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규제 순서 완화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푼다. 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투자자일 것이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개발자 D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무주택자 신혼부부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2년 더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매수하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현재 사는 곳은 용인 수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두 가지 방법이죠. 전세 만기를 할 것이냐 살 것이냐.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의 판단이 지금 많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꾸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게 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시게 됩니다. 어차피 무주택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연령대가 상당히 낮으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기간 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자,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지금 그냥 전세를 살아야 된다. 금리를 전세 만기가 시점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별로 많이 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기대 심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왜? 2년이란 기간을 조금 이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2년이란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용인 수지라고 하는 동네 좋은 동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살던 지금 하든 더 중요한 부분은 전세를 살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수지의 시장의 움직임 폭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지난 직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고 아까 제가 그랬죠.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실상 바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그 물건들을 전세 기간 중에도 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사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이 조금 미덥지가 않아서 전세 들어가셔도 좋은데 전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지역 수지라고 하셨으니까 수지 모니터링 제대로 좀 하시라. 그거 안 하면 말짱 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 못 들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임영호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요. 2019년 부산 조정적 해제 이후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조정적 해제 이후 부산 부동산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를 할 때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번하고 그때하고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 일단 제가 지방 지역의 조정적 해제가 되면 지역적으로 물량이 적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그런 게 있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자, 2019년 부산 조정적 해제 이후 상승했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자, 2019년 부산의 조정적 해제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의 얘기인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부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 넓혀서 놓고 보게 되면 2018년, 19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급등장 이후에 수도권으로 확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지 좀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정적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도 많이 하던 상황이었고요. 바꿔 말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장이었고요. 유동성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이런 상황에 2019년도 하반기인가요? 그때 부산의 조정적 해제가 되죠. 자, 그 시점에서 시장을 딱 보니까 해운대구가 그때 제 기억으로 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7, 8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7억밖에 안 됐을 때 옆으로 넘어가는 확산이었다는 거죠. 즉 상승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이 해운대가 튀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주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이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요. 상승 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퍼졌고 모든 지역으로 퍼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조정적 해자가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니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2019년하고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대구와 같지는 않죠. 대구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글쎄요. 지금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떨어진 곳들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을 던졌던 물건들 중에서 금매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직전 고점 대비 한 20, 30% 떨어진 물건들을 잡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 어차피 미국의 상황이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의 동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산 지역 동향 자체가 입주 물량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것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가 그냥 단순히 조정적 해제만 볼 게 아니라 그 상황 여부를 조금 또 확인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상승장과
조정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너무 막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근빠따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같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곳은 언제쯤 투자가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입주 물량은 2003년 말까지 예정돼 있고, 근데 다들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건 상승장 때 조금 챙겨봐야 될 문제고, 언제쯤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 데가 중요하고요. 내가 직전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주가치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제쯤 투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이제 바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최대한 가지고 있어서 매도하는 시점에 가장 최대한 시점이 한 언제쯤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은 2023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입주 물량 터지고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도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좁지는 않겠죠. 2023년 내년이니까. 자, 그러면 뭐 2024년 말에 7호선이 연장되어서 현재 4억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2024년 말에 7호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시점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면 보세요. 지금 2022년이죠. 입주 물량 터지는 게 2023년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024년 말에 뭐 호재가 들어오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도 보유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한 2년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쯤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시점에 가장 싼 가격으로 골라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렸는데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바뀌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요.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량은 이제 끝났고 2023년 말에 끝났고 2024년 말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지연돼도 수익은 더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언제쯤 투자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 같으면 일단 양주는 예전의 양주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곳, 지역 자체가 천지개벽한 곳,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 물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곳, 그랬을 때 굉장히 급매 가격, 그렇죠? 급매 가격.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신의 영역인 최저가를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최저의 수준으로 본인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된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낮은 가격대를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명민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종료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거래 한파기가 와서 지방은 전 지역이 취득세 세율도 예전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장이 그 대신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안 움직인다. 원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있잖아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정부는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실수요자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침체가 심해지면. 그럴 때는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는데 시점을 모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아직 취득세 완화를 해주기는 좀 애매한 시기라는 거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적 해제 딱 한 번 발생하니까 어저께 단톡방 난리 났잖아요. 지금 다 숨죽이고 계시지만
다들 요이 땅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정부가 그렇게 할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 해제가 큰 부분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헤게모니와 상관이 없는 대상을 이제 찾아서 움직이는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자, 그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뒷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창원 전주가 몇 년간 공급 부족이라서 괜찮고, 대구는 중장기로 보면 지금 입주장 신축이 마피라서 4억대 중후반이라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자, 위 지역 중에 내년 중후반 하나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다만 시점에 대한 그 판단 부분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싸진 것, 낮아진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쪽, 저희 쪽 밴드방이라든지 저희 뭐 종합반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급매물 투자 시장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제는 급매물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그렇게 싸게 샀을 때 나중에 반등 또는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뭐 창원이든 전주든 아니면 대구이든 간에, 대구는 좀 시차가 좀 더 걸리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들어간다. 뭐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서 4억대 중후반,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아무리 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 분양가가 상당히 싸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김명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손해의 개념이 아니라 향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 사야 되느냐 또는 예전에 투자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급매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시기가 접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적응하시고 내년 후년 되면 분명히 적응하시는데 지금 적응 못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는 경우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자꾸 제가 태클을 걸고 있다.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셔야 된다. 급매물 투자 시장, 그 다음에 속도의 늦어짐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발 좀 공부를 하시라. 근데 공부가 제가 볼 때는 복귀하셔야 돼요. 복귀. 그동안의 움직임. 전에 뭐 창원이 왜 올랐는지, 부산이 왜 올랐는지, 부산이 2019년도에 왜 오르게 됐는지, 그 당시 시장 상황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